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인데, 추석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뭐 국제 정세가 하도 험악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일이 이제 9월 22일서부터 뭐 9월 29일까지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제 서울이 6.25 때 수복되던 전투가 있었던 주일이고, 그리고 9월 28일은 서울을 수복했죠. 그리고 또 9월 22일 날 한국 사람이 무장도 하지 않은 한국의 공무원이 북한에게 총격을 받아서 참 무참하게 살해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 선언을 촉구하는 그런 또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주제는 한국 정부가 이 종전 선언을 지금 하고자 대단히 애를 쓰는데 이것이 그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어떤 점에서 이렇게 참 바람직하지 못한 것인가를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제는 한국 전쟁이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진행되는 상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의 비무장한 공무원을 총으로 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로 선언한다고 평화가 온다면은, 그러면은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전쟁이 있을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그 평화와 전쟁, 그리고 선언, 그리고 군사력 이런 것 등등을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그 최근에 유럽의 국가들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행하는 행동들을 규탄하는 그런 성명들을 계속 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점점 이 고립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비무장한 한국인이 지금 정보가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지금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장을 하지 않은 한국 사람이 바다 위에서 몇십 시간 부유하다가 지금 그분이 뭐를 타고 있었는지, 뭐에 매달려 있었는지도 우리가 지금 정확히 모릅니다. 뭐 보트를 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부유물이라고 한 거 보니까 10발 이상의 총격을 맞고 죽었다. 그런데 그 만행을 저지른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독립된 주권국가처럼 강력하게 규탄하거나 그 해명하라고 요구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평화협정을 맺자, 종전선언을 맺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전통문이라는 걸 보냈습니다. 북한의 그 대남 적화통일 부서나 마찬가지죠. 거기서 전통문을 보냈는데 그것을 우리 청와대가 발표를 한 것들이 보니까 좀 내용이 하루 사이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고 지금 막 논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이제 그 자료를 읽어보고서 첫 번째 그 문건을 보고서 참 문장 한번 엉터리고 잘못됐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자료를 봐도 보니까 문장이 많이 좀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 외교문서인데 외교문서를 다시 써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진짜 북한이 보낸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북한이 보낸 그 전보통신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전통문을 한번 읽으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의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 그 전보통신문이 맞는 것이라면은 북한은 확실히 지금 문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한 달 전쯤에 북한 김정은 정권의 변고가 생겼다 했는데 그 문장이 우리가 지금 신문에 발표됐던 그 전통문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나라다라는 그런 얘기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서도 이렇게 그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국제적인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자유시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또 그리고 한국처럼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미국이 이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고 있다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종료되지 않고, 그리고 자꾸 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이 총에 맞은 곳이 어디냐, 그 사람이 정말로 북한이 말하는 북한의 영해를 침범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확증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자료가 나오는데 북한에서는 그 전통문에서는 현장에 있는 장교가 조그만 그 북한의 고속종의 정장쯤 됩니다. 우리나라 계급으로 치면 한 대위쯤 되는 장교가 그 수칙에 따라서 알아서 처리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군이 북한의 교신을 감청한 결과 그 정장이 대위급쯤 되는 사람인데 사살하라고요? 북한에서 쏴 죽여 그랬겠죠, 그 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쏴 죽이라고 그런 것입니까? 다시 묻겠는데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 라고 그 대위가 물어봤다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다는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치면 북한이 보낸 전통문,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가 발표한 전통문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신을 태웠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북한은 가서 보니까 사람은 없었고 그래서 부유물을 태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등 상당한 조사가 앞으로 있어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문에서 캡처한 그림인데 25일 날 실종 공무원이 관측된 그 황해남도 옹진군 등산곶 해안 인근의 우리 영해에서 해군 고속종이 이동하고 있다. 저 모습을 보면은 정말 아직 한반도에는 평화가 오기에는 참 아주 멀었다는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 사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도 하나 보시겠는데 그 서해 앞에 서해 바다가 항상 이제 시끄러운 곳이죠. 최근에 와서 남북한의 갈등이 전부 그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바다에서 이렇게 갈등이 자주 일어나느냐? 최근에는 육지에서 일어나기보다도 저는 바다에는 미군이 없다라고 한번 대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전적으로 맡아서 싸워야 되고 북한은 가능한 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미군이 개입되지 않는 그런 도발을 하는데 그 도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해가 좀 유리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도에 보시는데 제일 두꺼운 선으로 된 것이 북방한계선 NLL이라는 선입니다. 여러분 저 북방한계선은 남한하고 북한이 합의해서 근 선이 아니라 유엔이 근 겁니다. 유엔군이 1953년 한국전쟁 끝난 이후에 이제 유엔이 설정한 선인데 여러분 그 바다는 말이죠. 저쪽 저 평양 앞바다, 신의주 앞바다까지 바다는 100% 유엔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전할 때 그 휴전선을 육지에 있는 휴전선은 아주 비교적 정확히 잘 걷는데 바다에 있는 휴전선은 잘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전체가 유엔군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여러분이 보는 북방한계선을 그 유엔군이 거서 요 위쪽은 북한한테 이 바다를 넘겨주자. 그리고 저쪽 그 백령도 위에 이제 직선으로 돼 있는 선은 그게 이제 38선입니다. 38선하고 위치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쭉 해서 38선 이북에 있는 모든 바다와 섬은 북한한테 이제 돌려주는 조치를 취했죠. 그래서 한국군 또는 미국 군함이 저선 위로 올라가지 말라. 그래서 북방한계선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이 선 아래로 내려오지 마. 그랬으면 남방한계선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은 선이고 저것을 북한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받아들였다는 표시는 1959년판 조선중앙영감 거기에 저 지도가 나오는데 자기네들이 그냥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 저거는 사실은 그 한국과 유엔군이 북한한테 엄청나게 특혜를 베푼 겁니다. 저 바다 전체가 한국 건데 저거를 주고서 그 앞을 다닐 수 있게 해준 것이죠. 그런데 북한이 1970년대 와서는 이런 게 어딨냐 하고서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는 점선을 쭉쭉쭉쭉 긋고서 그 위쪽이 전부 다 북한 바다라고 이제 우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연평도, 우도, 그리고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등 5개의 섬을 북한이 다 자기네 바다 속이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미안하니까 거기 가는 길을 터줬습니다. 조그만 까만색으로 된 점선 있죠. 그 두께가 3.7km인데 그걸로 해서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 내내 다닐 수는 있다. 우리 바다지만은 이런 그 어거지 주장을 하고 있고 1970년대부터는 북한이 이제 자기네가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이 영토를 막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이 올 때마다 가서 이제 또 대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해에서 여러 차례 전투도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도표 하나 보시면은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도발 사건 해가지고 1999년 이후에 한 뭐 큰 사건이 한 5번 정도 서해에서 발발했고 전사도 뭐 수십 명 이상이 죽거나 다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북한이 이렇게 우리 그 공무원을 참 무참하게 학살하고서 바로 그 주에 9월 28일 서울 수복한 그런 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나라 그 매매일이 하루하루가 전부 그 6.25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본 지도, 지금 서해 5도 경계선 이 지도도 전부 6.25 때문에 저런 지도가 이제 생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9월 28일이 바로 이제 서울이 수복된 날인데, 지금 종전선언을 한다는 뜻이 바로 6.25를 끝내겠다는 소리인데, 6.25가 우리한테 얼마나 그대로 지금 역사가 되지 않고 현재로서 우리한테 그대로 남아있느냐 하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지금은 저 건물이 없어졌는데 중앙청이라는 뭐 일제 총독부도 했지만은 바로 저기서 대한민국 정부도 수립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거기에 이제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나고 그리고 서울을 뺏기는 데까지 불과 3, 4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을 뺏겼다가 다시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인천 상륙작전은 9월 15일이었습니다. 거기서 성공을 해가지고 9월 28일 날 서울을 다시 완전히 되찾았죠. 저거는 9월 27일 날 우리나라 그 해병 2명이 좀 감격에 서울 수복을 하고 중앙청에다가 태극기를 개양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그 메가다 장군이 저 계획을 세웠을 때 미국의 많은 그 평론가들 또 전략가들이 이 작전이 성공할 확률은 5,000분의 1이다 그랬는데 저것이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28일 날 서울을 이제 완전히 뺏었죠. 그런데 저것이 그냥 쉽게 뺏은 것이 아니라 9월 22일 바로 그 우리나라 공무원이 살해당하고 있는 그 70년 전 1950년 9월 22일 날 한강의 남쪽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인천부터 오다 보니까 지금 저기 행주산성 있는 그 부근이에요. 거기까지 장악을 했고 그래서 영등포를 탈환하는 것이 9월 2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를 뭐 지금은 강남이 훨씬 더 커졌지만은 그때 서울은 강북이니까 강북을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행주 지역으로부터 한강을 건너서 이제 서울 서북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으로 한국군이 공격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북한군이 정말 목숨을 걸고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투가 제일 격심하게 일어난 것이 지금 그 연세대학교가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그 연희동이라는 동네가 있고 거기에 약간 그 언덕이 있는데 그 고지를 연희고지라고 부릅니다. 연희고지에 9월 22일 날 아침 아주 심각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지금 그 서울을 수복하는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그 6일 동안의 전투에서 그 희생자가 바로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9월 22일까지 오는 그때보다도 오히려 희생자가 더 많을 정도로 아주 그 치열한 전투를 치렀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국전쟁에 대해서 정말로 그 권위를 가진 세계적인 권위자가 그 알란 밀렛 교수라는 분인데 여러분들이 그 알란 밀렛 교수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전쟁을 연구하러 매년 여름마다 와서 연세대학교에 있는 그 언더우드 교수의 그 집을 빌려 쓰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한번 이분을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그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정외과를 졸업할 때 그때 이제 정외과하고 법과가 같은 단과대학에 있어가지고 정법대학이라고 돼 있었고 그 정법대학이 있던 건물이 광복관이라는 건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건물이 옛날 것보다 훨씬 커졌고 지금은 이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이 혼자 쓰는 건물이 됐는데 그 자리가 바로 연희고지라는 고기랍니다. 그래서 이 알란 밀렛 교수가 여기서 수많은 전투를 했고 그리고 수많은 인민군 인명 피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핏 기억나는 얘기가 제가 그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과에서 ROTC로 이제 인관을 해가지고 군대를 간 선배 중에서 여러 명이 군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 중 한 사람이 이거 6.25 때 너무나 많은 인민군이 죽었던 바로 그 자리에 지어진 건물에서 공부하던 사람이라서 이렇게 죽는 거야 라고 해서 이건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지만은 그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갑자기 나서 내가 이 알란 밀렉 교수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선배한테 들은 적이 있었다 그랬더니 교수가 아마 거기 땅 파보면은 인민군의 그 유해가 아직도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그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알란 밀렉 교수가 쓴 책이 뭐 여러 권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3부작으로 The War for Korea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1945년부터 1950년까지 전쟁이 일어나기 5년 전 얘기를 1권으로 썼고 그리고 The War for Korea 해갖고 1950에서 1951년까지 요거가 2부로 나왔습니다. 요 두 권을 합치면은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아주 대작을 쓰고 있는데 이제 3권은 앞으로 곧 나올 예정인데 지금 이 한국 전쟁을 공부하는 분이 서울 이 동네 이게 연세대학교 있는 저쪽 연희동 이 동네가 얼마나 6.25 때 격전지였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을 이제 들었죠. 이게 그 작년에 자유일보라는 신문에 9월 28일 그 수복되는 과정에 그 일어난 그 에피소드를 그 미국에 계시는 최응표라는 분이 이제 기고한 그 글이 게재가 됐는데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이제 9월 29일입니다. 서울을 다시 장악을 한 다음에 이 서울시를 이승만 대통령한테 넘겨주면서 한 연설에 이런 말이 나온답니다. 대통령 각하 자비로우신 하나님 덕택으로 위대한 희망과 인류의 열망을 안고 싸운 우리 유엔군 부대들은 마침내 유서 깊은 한국의 수도를 해방시켰습니다. 유엔군을 대표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원래의 자리를 돌려줄 수 있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이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에게 관용과 정의로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거기 이제 그 기념식에 서울 환도식이죠. 와 있던 미국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 한국 국민의 끝없는 감사를 여러분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로 이렇게 그 감사의 응답을 했다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영어로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메가더 장군이 한 말입니다. Your Excellency, through the grace of Almighty God, our United Nations forces fought with great hope and humanity's yearning, and thus liberated the historical capital city of the Republic of Korea. 예, 그 지금 금방 제가 한글로 읽어드린 그 말의 그 영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그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뭐 좀 그런 그 신심을 가지고서 이 전쟁을 했고 한국을 구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제가 앞에 그 서론은 뭐 좀 길게 한 편인데 지금 북한이 보낸 소위 말해서 이 북한이 우리한테 보낸 전통문 두 버전이 있는데 앞에 거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거를 읽어보다가 이거 뭐 존댓말하고 반말이 막 섞여 있구만. 그리고 내용을 뭐 이렇게 엉터리로 쓰고 말도 북한 말이 아니네 라고 읽어가지고 두 번째 버전을 또 다시 이제 찾아가지고 봤는데 그 첫 번째 버전으로 한번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앞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통전부라는 부서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통일부 정도 되는 부서인데 그냥 우리가 이제 통일부에서 편지를 글로 보낸 거예요. 청와대 앞. 규칙이 보도한 바와 같이 22일 저녁 강령군 금능리 연안수역에서 정체불명 인원 한 명이 우리 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 예.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지금 사망 장소가 공동오로 수역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오로 수역. 그러면은 북한 측 영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따져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 작업 중이던 수산사업소 쭉 나가고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부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고무보트인지 무슨 뭐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건지 전혀 지금 한국 사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80m까지 접근해서 신분 확인 요구했구나. 요거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이면 누구든지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80m, 바다에서 80m 밖 앞에 있는 사람한테 파도가 넘실넘실 치는데 파도 치는 배 위에서 80m 앞에 부유물에 매달려 있는지 올라앉아 있는지 모를 사람한테 너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면 그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80m까지 접근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80m라고 쓰지 않습니다. 북한은 메타게 되겠죠. 메타.
80m라고 쓰지 않는데 이렇게 그 질문을 했더니 한국 사람이 얼버무리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다. 나는 아마 듣지도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무려 몇십 시간 동안 물 위에 지금 뭐 이 밤에는 무지하게 추울 텐데 물 위에 떠 있었는데 그렇게 정확한 맑은 정신을 가지고 뭐 대답을 묻는 말에 대답을 했다 알 수가 없죠. 우리 측 군인들이 단속 명령에 함구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여 두 발 공포를 쏘자 놀라 엎드리며 이제 우리 한국 공무원이 뭐 북한의 공포에 놀라 엎드렸답니다. 몸에 무엇인가 뒤집어 쓰려는 행동을 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북한에서 대위가 결심을 해가지고 그리고 뭐 지금 나오는 말에 귀순하겠다는 사람을 쏴 죽인다? 이게 전부 말이 안 되는 거죠.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 향해 사격했고 뭐 불법 침입자를 향해 이렇게 했는데 뭐를 이런 거 다 뺐습니다. 이때 거리는 40 내지 50m였다고 합니다. 이 미터는 북한이 쓰는 말이 아닌데 여기서 미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40 내지 50m 군대 갔다 온 사람은 40 내지 50m에 있는 고정 사격을 고정 목표를 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줄 알 겁니다. 근데 배 탄 사람들이 자기 배도 흔들리고 표적도 흔들리는 거를 밤에 40 내지 50m 앞에서 쐈다. 그 다음에 10여 미터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리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혈흔이라는 말 쓰지 않죠. 핏자국이라고 쓰겠죠. 이런 하여간 그냥 읽겠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 그럼 배인가요? 참 알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귀축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 없이 일반적 억측으로 만행 응분에 될 것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강한 어휘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한 말입니다. 반말로 했습니다. 나중에 나온 문건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존칭으로 이제 바꿔놨더라고요.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지도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북한이 하는 말이 우리 측은, 우리 지도부는 이렇게 나와요. 우리 측은, 우리 지도부는 자기 주체를 이렇게 씁니다.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 나온 말은 우리 지도부입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런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 전하라고 했습니다. 직접용법은 아니죠. 이렇게 뜻을 전하라고 했다. 벌어진 사건에 대해 규칙의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 북한은 이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노동당이 아니라 노동당이 맞겠죠. 리을이. 이런 읽으면서 나는 이거 다 엉터리구나. 우리가 쓸는 건 아니겠지 설마. 북한이 보냈다면은 그럼 한번 분석해 보면은 북한도 맛이 같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가 그 한 달여 전에 김정은 유일 체계에 변고가 나타났다는 얘기했죠. 지금 이 쭉 다 보면은 변고가 나타나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 정도를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사과를 해야 되는 사과는 누구한테 한 겁니까? 대한민국한테 한 걸까요? 우리가 한번 직접 노골적으로 따져봅시다. 지금 국제사회가 예상보다 너무나도 심각하게 반발합니다. 오늘 미국 사람 아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한테 사과한 거라고. 국제사회에 사과한 것이라고. 바로 이런 상황이 나오죠. 지금 이 분석들이 속속 나오는데 장군 출신 야당 국회의원 한 분이 50m 야간 사격 그게 말이 안 된다죠. 그것이 아니라 코앞에서 쏜 것이다. 북한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공문이 피살된 것이 그 우리 정부가 시범 공동어로 구역으로 정한 평화수역이라고 말한 그 항복판 아니냐 하는 이런 자료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군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국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국가라는 그 어떤 조직 속에 살게 되는 이유는 혼자 사는 것보다 국가 속에 살 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훨씬 더 잘 보장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국가의 성원이 돼서 사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런 문제를 잠깐만 우리가 얘기하고 그리고 종전선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남북한 관계가 법적 관계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남북 관계에 있는 어떤 법이라도 그것 자체로서 평화를 지키지 않습니다. 남북 관계에 아무리 좋은 법이 많아도 그것은 북한이 언제든지 어길 수 있는 북한 말로 종이 짜박집니다.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북한이 그래도 상당 수준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북한이 그 언제든지 찢어버릴 수 있는 종이 짜박제라고 하는 이것을 지키는 이유는 주한미군이 있고 대한민국 국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사실 거의 전적으로 힘에 의해서 그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선언이나 어떤 조약, 어떤 합의문에서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신들은 이제 남북 관계가 앞으로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사과했다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대화의 물꼬가 틀 수도 있고 그리고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북한은 그랬죠. 우리가 북한 그 전통문을 보니까 저 시체가 지금 북한이 불태워서 없는 게 아니에요. 부유물을 불태웠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디 있을 테니까 그것을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찾으러 다니고 있는데 북한이 왜 너네 배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야? 왜 NL을 넘으려고 그래? 그래서 새로운 긴장을 유발하는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무단 침범했나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마침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레온 페네타, 이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 국방장관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북한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고 세상을 위험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자국에 대한 그 어떠한 위협도 관용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을 건드리면 엄중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국민 건드리면 엄중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북한한테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저것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국민이 되는 겁니다. 국민 없이 혼자 살아도 되는데 혼자 살면 위험하니까 혼자 살면 위험하다는 것은 그 정치 사상의 기본 전통이죠. 특히 토마스 홉스, 여러분들이 그 사진 보실 텐데 토마스 홉스는 인간의 자연 상태, 인간이 국가가 없이 혼자 사는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는 인생이 외롭고 가난하고 위험하고 잔인하며 짧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가난하고 위험하고 잔인하고 짧게 살지 않기 위해서 인간들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와 국가를 건설한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자기 국민이 이렇게 죽는데도 무슨 대책도 못 세우고 국민을 죽인 인간을 향해서 뭐 생명권을 존중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윤평중 한국신학대학 교수, 이분이 이제 국가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글 많이 쓰신 분인데 국가의 철학을 다시 생각한다. 지금 제가 말한 그 토마스 홉스가 말한 것은 국가 철학 중에 한 부분이죠. 국가 철학을 다시 생각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만드는 중대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자기의 그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거센 비난이 뭐 하루가 다르게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보니까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 우려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사과가 대한민국처럼 가만히 있으면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이 사건을 회부해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9월 30일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토마스 오헤어 퀸타나라는 이 사람은 그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유엔의 그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입니다. 북한 인권 상태를 그 유엔에게 보고할 그 책임을 진 사람인데 미안하다라고 쓴 지금 편지는 사과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북한이 그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이제 아주 단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렌스 코브 그 전 차관입니다. 그리고 또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북한의 만행을 강력한 언어로 규탄을 하고 즉각 대응을 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여론을 보면은
지금 남북한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긴장 관계로 다시 들어가고야 말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하자고 유엔에서 연설을 한 겁니다. 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녹화된 것이 9월 15일이라고 합니다. 뭐 현재 가서 연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녹화한 것을 보냈는데, 그리고 9월 22일 이제 유엔에서 방영이 됐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월 23일이죠. 그러니까 요 녹화한 후에 우리 공무원이 북한한테 총 맞아 죽었고 왜 거길 갔는지 이런 것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한국 정부는 지금 그 사람이 북한으로 탈북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뭐 결론을 내리는데, 그분의 형이 그건 참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났을 때 이 방송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미리 찍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정부는 얘기하는데, 이 외교 쪽에 뭐 능한 사람들 얘기는 이거는 순서도 바뀔 수 있고 이 내용을 취소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 그 내용은 나중에 이제 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연설문이 이제 뭐 꽤 긴데 그 중에 이제 종전선언문에 관한 겁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죠. 1950년, 2020년이니까 70년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예, 여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 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정치가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학술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더 결정짓는 것은 한반도 주변 환경입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예, 이것이 사실은 대통령 연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게 바로 피시적인 말입니다. 말로는 돼요. 말로는 되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 논문이 나면 이거는 다 틀리는 논문입니다.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은 평화의 원인이 아니라 평화의 결과입니다. 평화가 오면은 종전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가 오면은 종전선언 같은 거는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우리 이충근 국제정치 강의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건데, 어느 두 나라가 불가침 협정을 맺은 경우가 있고 아무런 협정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세계 역사를 보니까 불가침 협정을 맺은 나라 사이에서 전쟁이 훨씬 더 자주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나라는 종전선언이라든가 불가침 조약을 맺을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는 것은 언젠가 전쟁이 날 것 같아서 맺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론적으로 보면은 조금 이따 전쟁하자라는 뜻입니다. 조금 이따 전쟁하자, 지금 말고. 바로 우리가 자꾸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데,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상당히 혹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혹평들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한 다음에 제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종전선언 그러면은 이것은 한국 전쟁을 끝내자라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전쟁도 끝내자. 그러면 이제 평화선언이 맞겠죠. 여기서 종전선언 그러면은 6.25 전쟁을 끝내자라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걸 끝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로 끝내자만 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다라는 데 대해서 적어도 아주 간단하게나마 정의를 해야 됩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0일까지 싸워졌고, 그리고 평화선언이 아니라 평화조약이 아니라 정전 또는 휴전조약으로 이렇게 제대로 끝내지 못한 이 전쟁을 끝내자라고 앞에 서론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어느 전쟁도 이 전쟁은 누구 때문에 났고 그래서 이렇게 수백만 명이 죽었고, 그렇지만 용서해 줄게, 이제 평화를 위하여, 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범자가 누군지는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국제정치학 전쟁 연구에 있어서도
어느 나라가 전쟁을 먼저 일으켰냐를 엄청나게 따집니다, 학자들이. 왜냐하면은 그 전쟁 때문에 수많은 억울한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한 죽음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 누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 전쟁론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전쟁을 끝내겠다고 선언하려면은 이 전쟁이 어떻게 해서 발발했다는 간단한 얘기라도 이 선언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거 하겠다는 소리냐 이겁니다. 예, 뭐 다시 반복하면은 이 종이 조각 하나, 선언 하나로 정말 전쟁을 끝낼 수 있고 앞으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소리냐. 예, 그냥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종전 선언을 한 이후에 대한민국 군대는 60만 그대로 있는 겁니까? 주한미군은 그대로 있는 겁니까? 한미방위조약 그대로 있는 겁니까? 북한의 핵무기 그대로 있는 겁니까? 북한의 118만 명 그 세계 최대의 구세력 그냥 있는 겁니까? 그 종이로 선언하면 그게 다 줄어드는 겁니까? 예, 종전선언한 이후에 현실적인 상황이 변화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종전선언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카지아니스라는 사람이 자기는 종전선언 1억 % 찬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종전선언 나 1억 % 찬성이야 라고 비꼬듯이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한국전쟁이라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북한이 해야 되겠죠. 중국이 해야 되겠죠. 미국이 해야 될 겁니다. 아마 북한은 한국 너는 빠져 그럴지도 모릅니다. 너는 빠져. 너는 사인도 안 했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도 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죠. 예, 금년 6월 달에 벌써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그 야당 국회의원 그 홍준표 뭐 대통령 후보도 했었죠. 북한 핵이 그대로인데 종전선언을 하느냐? 차라리 항복선언을 하지라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종전선언이 항복선언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될 거다는 얘기죠. 그럼 국가가 아닌 것이죠. 예, 지금 미국의 그 플래처 스쿨, 터프스 대학의 플래처 스쿨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그 외교 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이성윤 교수라는 한국 분이 지금 유엔에서 말한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이렇게 썼어요.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긴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의가 존재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True peace is not merely the absence of tension. It is the presence of justice. 정의가 존재할 때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 말은 이성윤 교수가 고안한 말이라기보다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제 옛날에 했던 말입니다. 1958년에 했던 말인데, 그럼 북한은 어떤 나라냐? 북한은 부정의 그 자체다. 부정의 그 자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제 그 우리나라 뭐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차두현 박사 제 후배인데,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으며 한미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이 증가할 위협이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북한은 종전선언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이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북한이 이렇게 요구할 겁니다. 한국, 넌 6.25 다 끝냈다면서 왜 6.25 때 온 미군은 안 가고 그냥 있니? 미군 내보내고 한미동맹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강력하게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 빌미를 만들어줄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그 이성윤 교수는 저 플래처 스쿨에서 그 박사를 받았는데 제가 그 1990년대 초반에 뭐 보스턴에 세미나 하러 갔다가 한번 만나고 뭐 얘기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예, 해리 카지아니스가 나 동의합니다. 종전선언에 1억 % 동의합니다라고 이렇게 썼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것은 뭐 약간 좀 비꼬는 그런 의미로 쓴 것입니다. 그 조슈아 스탠튼이라는 그 변호사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국제사회의 그 생션, 제재를 받는데 그 제재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이 카지아니스가 쓴 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자기 그 트위터에다가 종전선언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허용하고 금융과 은행 사기를 그대로 둘 것이냐. 그리고 저 사람은 놀랍게도 이 트위터 그 계정에 보니까 저기 지금 한반도에 있는 지도 있죠. One Free Korea, 하나의 자유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쓴 그 그림을 이제 자기 사진 대신에 트위터 계정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A country cannot long remain half slave and half free. 어떤 나라도 반쪽은 노예이고 반쪽인 자유로운 상태에서 오래 지속될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그 한반도 통일을 상당히 이 간구하는 그 미국의 변호사인데, 이 스탠튼 변호사가 종전선언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절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예를 쓴 겁니다. 예,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관리들이 미국을 가서 또 종전선언을 좀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조르는 모양이에요. 지금 저는 미국이 이 종전선언을 해주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면 해주겠죠. 핵만 폐기하는 게 아니라 미사일도 폐기하고 그리고 생화학무기 이런 거 다 폐기하면은 대량 살상무기 다 폐기하면 해줄 텐데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제가 이제 지금 대통령의 종전선언 연설에 대한 그 비판적인 견해들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이 종전선언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세계 역사에서 평화선언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평화선언이라는 것은 있는데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저 말을 한 것일까? 이 말을 소비하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 아마도 전쟁한 나라 모두가 되겠죠. 그러면은 유엔입니다. 유엔에 16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소련도 전쟁하러 왔죠. 북한 탱크 다 대주고 지금 역사를 보니까 소련 조종사가 왔다는 그런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중국이 왔죠. 대한민국이 싸웠죠. 그러니까 나라로 치면 한 20개 나라 정도가 여기에 종전선언에 동의를 해줘야 될 나라인데 지금 대한민국 이외에 이 종전선언에 동의할 나라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적어도 미국과 중국과 북한이 동의해야 되는데 미국은 동의할 가능성이 지금 이제 거의 없습니다. 중국 안 할 겁니다. 저는 북한은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고 봅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적어도 300만 명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전쟁을 야기한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한 줄이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다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 나오더라도 묻지 않겠다는 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될 거다. 그런데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북한에 의하면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입니다. 중국은 누가 일으켰다고 그럽니까? 미국 제국주의자의 지원을 받은 한국이 일으킨 전쟁, 거기에 자기네들은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참전했기 때문에 중국의 참전은 참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시진핑입니다. 여기서 바로 첫 문장을 시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파괴할 경우라도 북한 정부가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 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상상을 한다는 것이 좀 웃기지만은 미국이 거기 어쩌다가 사인을 해줬다 칩시다. 나 종전선언 찬성이야. 그건 주한미군 철수할까요? 지금 주한미군은 북한하고 싸우는 군대가 이미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안 가면은 그 종전선언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북한한테 그리고 대한민국한테. 소련도 중국도 한국 전쟁 종전에 합의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입니다. 저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북한이 종전선언에 동참할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동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전부 다 현실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첫째, 자기의 할아버지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인데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났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전에는 종전선언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에게 있어서 6.25라는 전쟁은 6.25 전쟁이 아닙니다. 민족해방전쟁입니다. 민족해방전쟁을 할아버지가 시작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버지도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손자한테 그 업무가 넘어갔는데 김정은이가 자기 죽은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지도 않은 채로 이 전쟁을 종결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
북한의 딜레마입니다. 두 번째,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공고화되거나 강화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경우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단 한 발도 줄어들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면 혹시 종전선언 받아들일지 모르죠. 그리고 네 번째, 종전선언 하면은 북한한테 돈이 왕창 들어온다. 경제적으로 대단한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할지 모르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한미동맹이 폐기되고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아마도 들어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종전선언을 통해서 조국 해방전쟁의 목적이 완전히 달성되는 상태와 동등한 상태가 온다라면은 할 겁니다. 바로 전부 다 불가능한 얘기들이죠. 이거 해주면은 절대로 또 우리한테는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북한조차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경우도 우리가 켈로그 불량 조약이라는 것을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조약 중에서 제일 황당무계한 조약인데 1928년에 국가들이 모여서 국가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영원히 불법화시키자, 이 법안을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효력은 없지만 지금도 존재하는 조약인데 1928년 이후에 지금까지 전쟁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저게 프랑스, 독일, 미국이 맨 처음에 첫 번째 조약 가입국인데 그 이후에 프랑스, 독일, 미국이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바로 이런 그 사태를 우리가 또 만들려고 하느냐는 그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 종전선언 했다 칩시다. 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 선언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을 종전선언한다. 예. 그리고 모든 것이 그대로라면 그 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바로 제가 그 오늘 강의 제목을 우리 혼자 지금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평화가 종전선언만으로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참 우리가 공부할 일도 없을 겁니다. 법학만 열심히 잘 공부하면 될 테니까. 예, 그래서 지금 종전선언이라는 참 그 허상을 우리가 좇고 있는데 너무나도 허무한 허상이죠.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평화가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이 바로 그 최근에 죽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북한으로부터 답변을 받아내고 사과를 받아내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는 그런 보장책을 받아내는 일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문제에 관한 그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